예, 네. 뉴스 쌈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제 전병서 소장님이 네. 그 뭔가 중국 정부가 좀 태도를 바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국의 부양책이 뭐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는 그 전에는 좀 많이 있었고. 근데 그 비구이 위안을 대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가 이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그게 한국에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김프로님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들었나 봐. 당분간 중국은 못 가시는 걸로. 근데 그거를 좀 어떻게 좀 지표로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예. 어제 그 중국 증시가 굉장히 반등을 세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장은 휴장이었고요. 부동산 주가가 많이 올랐더군요. 예, 부동산 주가가 엄청 많이 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전반적인 중국 증시를 보면은 지금 표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 전반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고요. 네. 그 부동산 기업 주가 지수는 거의 8% 정도 급등을 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상해 지수, 뭐 상해 A, 상해 B 뭐 다 이게 초반에 1% 중반, 뭐 상해 B 같은 건 2%. 그러니까 초반에 이게 딱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네. 보이잖아요. 이게 초반 올라가는 거는 이전에 그 딴 거는 뭐 다들 좀 심심하다 그러는 얘기들 부양책이 좀 심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요즘에 중국에서 그 이거 LTV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준 LTV를 그러니까 1주택을 구매할 때는 80%까지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LTV라는 게 만약에 그 집이 가치가 10억이면 예. 대출 담보 비율을 얼마까지 해주냐. 예. 그러니까 80%까지 해준다는 거죠. 예, 8억. 8억까지 해준다. 그거 사실 그 양날의 검이죠. 이거 만약에 8억까지 그러니까. 대출 받으면은 나중에 감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20%만 빠지면 그때부터 이제 깡통. 은행에서 이제 긴장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2주택 같은 경우도 LTV를 70%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었고 그리고 2주택 구매 시에 대출 우대 금리도 이전에 좀 가상금리 0.2% 포인트를 또 낮추기로 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은행 금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뭔가 부양을 위해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그렇죠. 하시잖아요. 근데 네. 중국은 그 기준금리는 기준금리대로 또 중요하고 이 그 대출금리를 그냥 직접적으로 조정을 하기 그 때문에 인민은행이 은행들한테 이렇게 창구 지도 같은 걸 하죠. 그렇죠. 예. 그 효과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비구이안발 위기도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분위기인 게 아직 뭐 7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상환 기간을 이제 3년간 연장을 했거든요. 네. 물론 이게 9월 4일 만기였던 거는 연장이 됐는데 뭐 7일 만기, 10월 만기, 연말, 연초 이렇게 계속적으로 채권 만기가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거를 디폴트 시키지 않겠다라는 의지는 좀 시장에 보여준 것 그건 같아요. 사실 뭐 헝다나 완다의 얘도 그렇잖아요. 디폴트 안 시키잖아요. 근데 쭉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줄을 쭉 연장시키는 그런 예. 조치들을 하죠. 예, 그래서 헝다도 어제 7% 올랐고요. 완커도 올랐고, 롱후도 올랐고, 뭐 전반적으로 7, 8%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국의 어떤 그 비구이안발 위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조금 안심을 하는 모양새예요. 그러면서 그 어제 그 전명수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 중에 그 예. 이 위기가 충격으로 오진 않을 건데 한국하고 중국이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밀리는 거는 중국 탓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그 니혼게이자이에서 산업별 그 시장 점유율 관련한 보도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조사를 해서 1년에 그 한 번씩 발표를 하는 건데 일단 점유율 1위 품목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그 선두 품목이 22개 항목으로 전년에 18개 대비 4개가 늘었어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전년 대비 1개 늘어나서 16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2위가 됐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1위 품목이 뭐냐라고 네. 본다면 전기차용 배터리, 태양광 패널 같은 첨단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공업 제품이라든지 뭐 의류, 뭐 장난감, 플라스틱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첨단 소재 분야나 전기차 분야에서도 중국이 이제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품목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니케이 신문에서 보도를 하기로는 지금 중국이 1위하고 있는 품목들이 더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가 좀 갈림길에 있긴 한데 그대로 두면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위험분산 차원에서 주요 시장의 공급망 다변화를 하고 있다. 이게 대표적으로 미국의 IRA 같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미국에서 더 못 늘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좀 점유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배터리 소재, 전기차용 배터리, 전기차, 액정 패널 뭐 이런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국의 점유율을 이렇게 좀 좁힐 수 있는 대안은 지금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공급망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경쟁력을 가진 데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중국하고 경합 국가가 된 거예요. 경합 국가 정도가 아니라 네. 여기를 막을 수 있는 국가가 한국밖에 없어진 그러니까.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 니케이 신문에서 좀 눈에 띄었고 이게 뭐 전기차 분야는 그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 1위를 네. 차지하면서 미국으로 돼 있긴 합니다. 근데 나머지 2, 3, 4, 5위가 다 중국 회사들로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도 좀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선두 품목이 뭐가 있는지를 봤더니 여전히 IT 분야 쪽이 주로 차지하고 있어요. 뭐 OLED 패널, 네. D램, 낸드 플래시, 스마트폰, 그 평면 TV 분야에서 1위가 있고 그 조선 분야에서 현대중공업 이 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오토바이, 디지털 카메라, 레이저 복합기 뭐 이런 거 뭔가 좀 복합기. 어렵지. 뭔가 느낌이 조금 다르죠. 하기야 그 동네는 아직도 저 팩시밀리 많이 쓴다고 하고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니케이 신문에서 그게 평가를 하기로는 일본 기업은 조선 등 일부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했지만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 성장 시장에선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중국 경제에 우리나라 의존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국 경제가 좋아져야 우리나라 성장률도 올라가는 측면이 분명히 네.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 거고 또 경합되고 있는 품목들이 많은 만큼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뭐 매번 이런 예. 거 할 때마다 느끼지만 우리가 뭐 100점은 아닌데 예. 야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 세계에서 뭐에 중후장대 산업이 조선이라는데 이런 데서 1등을 하면서 예. 또 완전히 또 다른 분야죠. IT 이런 데서도 1등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나온다라는 게 예. 사실 드문 일이잖아요. 아 그리고 몇 개 좀 더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1위 하고 있는 품목들은 뭔가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좀 새로운 영역에서 또 다른 그 그러니까요. 1위들이 지속적으로 특히 나와줬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부품 소재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소부장 기업에서도 이 뿌리 기업이라고 하는데 예. 그쪽에서 일본과 어떻게 보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면서 1등하는 기업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는요. 네. 그 재임 기간 중에 시가총액을 가장 많이 늘린 CEO는 누구일까? 알 것 같긴 해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동채 회장. 아 2위. 그 2위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그 시가총액 증가율이 아니라 증가액. 금액. 네. 포스코. 포스코 홀딩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정호 회장이죠. 네, 최정호 회장이 포스코 홀딩스에 재직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가총액을 늘렸다. 포스코 최정호 회장이 언제 회장 됐죠? 2018년이요. 2018년. 2018년 그때 한 7월쯤 될 거예요. 그때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그 시가총액을 22조 원 네. 끌어올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위, 3위가 다 에코프로빔입니다. 네. 거기는 뭐 시가총액이 거기도 22조 원, 21조 원. 정도. 비율로는 거기가 1등일 거예요, 그죠? 비율로는 뭐 네, 상승률. 네, 압도적으로 1등이죠.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좀 이 뉴스를 굳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유가 네. 얼마 전에 그 약간 그 재벌 계열의 그 CEO하고 이제 밥을 먹다가 네. 이 그 CEO가 주가에 신경 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회장님 눈치만 보다가 주가를 신경 쓰게 되면은 회장님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외부에다가 신경을 쓰게 된다. 그러니까 외부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주주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진짜 기업 가치 자체에 대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 된다는 그렇게 거예요. 해야죠. 예. 네. 근데 사실 그 전에 안 그랬다는 게 문제죠. 네, 그래서 지배구조 얘기하는 거예요. 지배구조가 좋은 회사는 회장에 대한 충성이 곧 시장에 대한 충성으로 연결이 그쵸. 되는데 지배구조가 왜곡되면 회장에 대한 충성은 시장에 대한 반시장이 되고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되게 소개를 좀 시켜드렸고 그 재임 기간 동안 시가총액 많은 CEO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표 같이 보시면은 이게 네. 그 리더스 인덱스라는 곳에서 260여 개 기업의 재임 기간 중에 시가총액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들 저 회사들 주가 많이 올랐었지 했던 회사들입니다. 뭐 기아, 포스코 퓨처엠, 셀트리온, LG화학,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뭐 이게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최근에 주가 많이 안 좋은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언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재임 기간, 재임 기간. 네, 그분들이 재임 기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고 반대로 좀 주가가 좀 많이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진 기업들도 있는데 그 대표이사 재임 기간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떨어진 CEO 누구지? 일단은 이 불명예는 그 네.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 그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고점의 대표이사가 네, 되셨죠. 얼마 안 됐어요. 대점의 대표이사가 되셨고, 네. 그러니까 대표이사 취임할 당시에 시가총액이 53조 9천억이었는데 네. 이달 1일 기준으로 35조 원이 됐으니까 시가총액이 거의 18조 원이 떨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크래프톤, 크래프톤. 네, 거기 김창완 대표 같은 경우에 14조 원 정도가 시가총액이 떨어졌고요. 홍은태 카카오 대표, 네. 거기도 10조 원 정도 네. 이렇게 떨어졌고. 거기도 사실 얼마 안 되긴 했어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 박정호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10조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CEO들의 어떤 목표가 기업 가치 상승과 그러니까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구도를 본다면은 이런 식의 비교들은 이제 종종 해보는 게 좋겠다. 아니 근데 생각이 뭐 들었습니다. 기업가나 CEO한테 주가가 뭐 이렇게 중요한데 뭐 직원 만족시키고 고객 만족시키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애플의 팀 쿡이 왜 이렇게 주가 관리를 하겠어요? 네?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면서까지. 그래서 주가가 높다라는 건 그 회사의 향후 투자를 할 때에 그 주식을 활용해서 굉장한 포텐셜을 갖게 되는 거기 그쵸. 때문에 그게 주가 상승이 선순환 구조로 갈 때 주주, 경영자, 또 직원, 거래처, 사회 다 좋아지는 물론 이제 펀더멘탈이 없는 회사에 버블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그죠? 쭉 좋은 주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 CEO의 당연히 할 일이죠. 갑자기 에코프로비엠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얼마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회에서 그 에코프로비엠 그 이상한 거래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거 있잖아요. 7월 26일,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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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그 얘기에 대해서 그 김주현 금융위원장한테 진상 확인을 요청을 했어요. 대정부 질의가 있었는 모양이군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도 별 얘기가 좀 없는데 그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특정한 날 특정 시점에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그거는 그 일반적인 매도 물량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양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혹시라도 이제 공매도 포지션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건 연계 불공정 거래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게 우리가 대규모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은 그때 공매도 금지가 돼요. 근데도 그 시점에 공매도가 수천억 원 규모로 나왔거든요. 근데 뭐 그거 저 진상을 밝히는 게 이렇게 어렵고 긴 작업이에요. 근데 뭐 저희가 얘기해도 안 됐는데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이 또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럼 이거를 또 좀 더 진상 확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렇게 공매도라는 게 어느 나라에서든 별로 이렇게 인식이 좋지 않아요. 심지어 사우디에서도 뭐 유가 공매도 때문에 유가가 안 오른다 막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공매도가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매도 제도를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은 최소한 이제 투자자 간 차별이 없어야 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불법 공매도 때문에 주가 하락하고 나면은 나중에 사후 처벌 한다고 해서 내가 손실 본 게 보상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후 처벌도 뭐 이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강하게 처벌한다 한들 네. 나한테 보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때마다 뭐 이거는 뭐 실수였네 뭐네 그런 얘기 좀 뭐 조사에 한계가 있네 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좀
믿기가 어려운 일들에 대한 불신이 되게 커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에코프로비엠 거래는 이제 공매도와 뭐 그리고 매도와 그리고 거래 정지 기간에 또 나온 공매도와 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좀 얽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게 뭐 공매도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그렇게 동시에 몇 분 만에 그렇게 쏟아졌다라는 건 뭔가 석연치 않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걸 이제 뭐 그 명명백백하게 빨리 밝혀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시정 조치를 하고 뭐 처벌할 사람이 처벌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번에 그 김병우 의원 또 금융위원장한테 직접 얘기를 한 거니까 또 좀 금융당국에서 철저하게 좀 네. 사실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죠. 세 번째 뉴스는 그 삼성 차메모리 초격차 선언. 차메모리? LG 쉬고 노는 자동차 만든다. 갑자기 왜 차?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네. 몇 년간의 트렌드가 예. 가전 전시회 CES 같은데 네. 거기 차 회사들 나가는 게 약간 트렌드였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또 바뀐 게 차 행사에는 또 현대차 안 나갔더군요. 예. 근데 이번에 모터쇼를 하는데 전자회사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독일에서 3대 그 모터쇼라고 할 수 있는 게 예전에 예.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라고 그렇죠. 불렀었는데 그걸 요새 이제 IAA 모빌리티라고 좀 이름을 바꿔서 지금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그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이게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세게 좀 거기서 모터쇼를 크게 하고 있는데 그 차 전시회에 가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메모리라는 거에 거대 회사들이 나왔던 거는 트렌드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PC 시대 그리고 그다음 PC에서 모바일 시대로 넘어갔을 때 거물들이 좀 나왔고 막 그렇죠. 퀄컴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고 그다음에 서버 그게 뭐 아마존의 AWS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또 달라진 게 있고 그럼 그 다음 반도체는 뭐냐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단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라는 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고 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 보고 있는 게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차량이다. 네. 근데 차량용 반도체에서 그 과거에 쓰는 차량용 반도체 MCU 같은 거는 그냥 저가. 저가의 그냥 내구성 강한 그런 반도체였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된다면은 굉장히 고가 반도체가 될 거라고 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난해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거의 83조 원 되는데 2026년 되면 거의 127조 원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토쇼에 삼성전자가 출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 DDR5도 차량용 기준 그리고 뭐 GDDR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그 DDR인데 D램인데 요것도 좀 차량용으로 개조를 해서 나오는 게 있고 예. 오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 그래서 요것도 차량용 SSD 이런 것들도 좀 선보였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고성능, 저전력, 고신뢰성의 메모리 반도체의 차량용 라인업을 모터쇼 가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네? 가전쇼에는 저 차 회사가 나가고 예. 차량 행사 모터쇼에는 지금 뭐 거기서 반도체를 전시하고 있는 그렇죠. 건데 그래서 사실 엑시노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휴대폰에서도 잘 채택이 안 돼서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차량용의 그 엑시노스라든지 아니 이미지 센서 같은 것도 모터쇼에서 소개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 OLED 가지고 좀 차량용으로 하고 있는 그런 패널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 TV라든지 이런 그 전자기기라든지 여기는 좀 시장이 포화가 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량용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차를 요즘 저 다른 사람들 차 이렇게 같이 동승하게 될 때 그럴 때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게 디스플레이 크기예요. 왜냐면 테슬라가 워낙 크게 혁신을 해버린 데다가 예. 아니 이게 뭐 크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탁 드는데 그죠? 이게 국내 차들도 보니까 굉장히들 커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저 LG 디스플레이에서 그 벤츠에다 납품하는 거 보면 네.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를 다 디스플레이로 그러니까. 쫙 까는데 그게 차량의 모양에 맞게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플렉서블한 맞아요. 그런 OLED를 또 써야 돼요. 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모터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모터쇼에는 우리나라 전자 회사들이 나가고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 LG전자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10% 넘게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가 이제 가전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전장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경쟁력을 네.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오히려 가전 회사들도 여기 좀 적합할 수 있는 부분이 그 LG전자에서 그 사용자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차량이라는 게 어떤 공간이냐 그랬더니 오히려
나만의 공간, 개인화된 공간이라는 의미 있는 개인 공간이라는 답변이 72%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을 이동의 그러니까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차량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점점 개인화된 디지털 공간으로 여기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가전 쪽에서도 이런 거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주식 투자 쪽에 이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쪽 회사들이 예전에는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인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거기에 그 펀더멘탈이 더해지고 그 트렌드에 좀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 차량용 시장을 과거에 뭐 내구성 중심으로 보던 시장이 아니라 진짜 뭐 새로운 전자기기의 일부로서 보시는 그런 흐름들이 이번에 그 모터쇼에서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제 생각에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를 얼만큼 그 차가 주는 기능을 잘 활용하는지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차가 20년 전에 그랜저하고 지금 그랜저는 다른 차거든요. 그냥 브랜드만 같은 거지. 그죠? 20년 전에는 뭐 파워윈도도 아니었잖아요. 아, 팔 아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기억이 나요. 제가 유학 갔을 때 97년도인가 우리 같이 유학생 한 분이 혼다 시빅을 샀는데 파워 윈도우였어요. 그래서 와, 파워 윈도우다. 이 핸들도 안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진짜 기억이 나는데 여성분들 운전하기 힘들 정도로 뻑뻑했는데 지금은 그거 다 모터가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차가 주는 어떤 기능적인 어떤 혜택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그걸 잘 안내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 3은 여기까지고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